이곳이 우리나라의 국운이 결정된 곳이다. 부산 사람이 왜 개방적인 줄 알아? 내 커피 하나 사드릴까? 우리나라 역사가 우리 서막사에 그대로 묻어있다. 자, 부산역에 왔습니다. 피난 수도로서의 부산을 한번 둘러보려고 해요. 지금 저 해운대의 모습은 미국의 어떤 도시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합니다. 하지만 불과 76년 전 6.25가 1950년에 발발을 했으니까 그때만 해도 여기가 대한민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때 그 모습이 어땠는지 찾아가 보겠습니다. 여기 흰여울 문화마을 초입입니다. 여기서부터 흰여울 문화마을 쪽으로 쭉 올라가 볼 건데 저쪽이 우리나라 최초의 공설 해수욕장, 송도 해수욕장이래요. 그래서 이쪽 영도마을에 사시는 분들은 이곳을 속칭 이송도라고 불렀다고 해요. 이송도, 제2의 송도다. 송도만큼 아름답다. 그 송도가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 흰여울 문화마을로 어떻게 동명이 바뀌었답니다. 이 봉래산이 이 영도의 중앙에 있거든요. 이 봉래산에서 산이니까 물줄기가 바다 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릴 거잖아요. 그 내려오는 물줄기가 이 거품을 일으키면서 떨어져 내리는 그 물줄기가 그 여울 같다. 마치 여울저 흐르는 물 같다. 그래서 그 흰여울 문화마을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다고 해요. 가면서 이 골목을 형성하는 모든 길이 다 원래는 물줄기였답니다.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부산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산책로, 영도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산책로로 꼽히는 흰여울 문화마을 초입입니다. 평일인데도 관광객들이 있네요. 저 밑에 저 바닷길을 따라서 걸어볼 수도 있고요. 지금은 이런 골목길들, 저기 흰여울길로 이름이 나와 있는데 이런 골목길들이 전부 그 예전 피난민들의 집이 있던 곳이라고 해요. 이게 사실 이런 절벽에 이와 같은 절벽에 사람이 사는 집을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근데 그때는 워낙 붐비고 사는 곳이 공간 자체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곳에도 집을 짓고 살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깨끗하게 모든 이 부산 시민들의 어떤 휴식처가 되어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정말 힘겨운 삶의 현장이었다는 거죠. 이런 곳들이 전부. 지금 흰여울 문화마을을 걸어보면 마치 그리스의 산토리니 같다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만큼 깔끔하게 단장되어 있고 많은 카페하고 음식점들이 여행자들을 맡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한국전쟁이 벌어졌던 시기 이곳은 판잣집이 가득한 힘겨운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얼마나 살 곳이 없으면 이런 절벽까지 와서 집을 짓고 살았을지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은 정말 이해하기 힘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흰여울 마을의 골목 곳곳을 돌아보면 그때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들을 여전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작은 골목길들이 예전에는 산에서 물이 내려오는 물길이었다고 해요. 옛날부터 물길 위에는 집을 지을 수 없었죠. 그래서 비어있는 곳이 지금의 골목이 된 거라고 합니다. 흰여울 마을이라는 낭만적인 이름 뒤에는 이렇게 힘든 전쟁 당시 삶의 애환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흰여울 마을이 아주 복잡하고 좁은 골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도 그렇고 저런 데도 그렇고 아주 좁은 폭이 1m도 안 되는 저 골목들도 많은데 그래서 여기로 도망을 오면 아무도 잡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대요. 그래서 삶의 공간이 그만큼 미로하고 샛길이 많은 그런 마을이었다는 거고요. 그렇게 미로하고 샛길이 많았다는 거는 참 살기도 어려운 곳이고 사실은 어떤 생활의 근거지로서 그렇게 적합한 곳은 아마도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1950년도 6.25가 벌어진 이후에는 여기도 정말 중요한 삶의 터전이었을 겁니다. 비록 척박하지만 이런 데는 도로의 폭이 한 얼마 될까? 1m 남짓? 1m 조금 넘는 정도? 아주 좁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끄럽게 떠들지 말아 달라는 그 안내문이 곳곳에 마련이 되는데요. 다시 한번 바닷가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지금 우리가 지나가는 이 해안 산책로, 여기가 원래는 IMF 때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대요. 그때는
그 일자리를 막 줘서 돈이 돌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면에서는 약간 불필요한 공공사업 막 하고 그랬거든요.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IMF 때 공공사업의 일자리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 최초의 해안도로가 됐는데, 지금은 여기를 갖다가 모티브로 삼아가지고 전국에 이런 해안도로가 많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맨 첫 번째로 생긴 해안도로였다. 그리고 이곳에 제주 출신 해녀분들도 많이 와서 사신대요. 그래갖고 여기서 직접 바다에서 물질을 해갖고 해산물을 따다가 생업을 영위하시는 분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해녀들도 많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해녀들의 숨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다.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서 바다 쪽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 계단에 서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묘박지라고 한답니다. 묘박지. 묘박지라는 건 뭐냐면은 일종의 배들의 주차장이다. 원양 어선이나 화물선 같은 것들이 여기에 잠깐 밭을 내리고 그 정박을 했다가 다시 움직인답니다. 그래서 묘박지로 그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나 어릴 적에 학구방이란 말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많이 쓰셔서 학구방이란 말, 어디 뭐 조금 방, 뭐 자그마한 방 할 때 학구방이라 그랬는데, 학구방에 이거 일본어예요. 일본어하고 이게 섞인 건데, 학구는 상자란 뜻이에요. 상자. 그 네모나고 조그마한 상자 같은 삶은 이제 학구방 산다고 그러는데, 여기도 보면 조그마한 집들이 되게 많아요. 아주 공간이 좁고, 이게 아마 그 피난 당시에 그 생활이 학구방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학구방 문화가 생기지 않았나, 그렇게 한번 짐작을 해보게 되네요. 부산이 참 볼거리가 많은 도시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번에 6.25 흔적을 따라가지고, 한국전쟁 흔적을 따라서 몇 군데를 좀 돌아봤지만, 그거 아니더라도 흰여울 문화마을 같은 곳은 꼭 어떤 특정 주제가 아니더라도 이 자체로 진짜 그림처럼 아름다운 것 같아요. 여기를 보면은 확실히 이게 절벽마을이고 사람이 살기 정말 어려운 곳이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사람이 살 곳이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데까지 내려와서 자기 그 가족들하고 삶을 꾸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좋은 환경, 나쁜 환경 이런 걸 따질 그런 환경이 아니었겠죠. 시간 되는 분은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해안길을 걸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바닷가이기 때문에 아주 바람이 시원하고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힐링되는 기분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마을에는 제주 출신 해녀분들도 많이 사시는데요. 날씨 좋을 때는 이분들이 물질하시는 모습, 좌판을 여는 모습도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름답게 단장된 길을 걸으면서 시간이 무서운 속도로 우리 삶을 바꿔놓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으로 몰려와서 기념사진을 찍고 자신의 인생샷을 남기고 합니다. 하지만 불과 76년 전인 1950년 한국전쟁이 터진 이곳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이었을 겁니다.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부산으로 몰려들면서 인구 30만이던 소도시가 100만으로 불어났죠. 사람들은 살 곳을 마련하기 위해 공간이 있는 곳 어디든지 판자를 쌓아 올려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때 판자 촌 사람들은 지금의 영도와 부산의 해운대를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마을 여행은 이곳 흰여울 문화마을 안내센터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곳엔 마을 역사를 전해주는 영상도 있고 카페도 있으니까 천천히 둘러보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행을 시작하고 나니 참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마침 부산이 한국 전쟁 기간 피란 수도 부산의 유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해 노력 중이더라고요. 피란 수도 유산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현재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마침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위원회가 부산 백스코에서 열리는데 부산시는 이 기간 동안 피란 수도의 모습을 유네스코 위원들에게 집중 홍보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조금 지쳐 보이시는데요? 약간 덥고 땀도 많이 흘렸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고 뭐 그렇게 해서 약간 힘은 드는데 약간 뭐 푹이 지칠 것까지는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비성문화마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역사를 간직한 비성문화마을이라고. 비성문화마을은 부산 서구 아미동 유명한 감천문화마을 바로 옆에 있습니다. 사실상 붙어 있죠. 산비탈에 있는 오래된 마을입니다. 꼬불꼬불 이어지는 경사진 골목, 그리고 다닥다닥 붙어 앉아있는
비슷비슷한 형태의 집들. 이 모습을 보면 부산 삼복도로 어디서나 보이는 비슷한 풍경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마을은 조금 다른 사연을 품고 있습니다. 이 마을의 계단과 담장, 집의 주춧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낯선 한자들이 새겨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메이지, 다이쇼, 쇼와 같은 일본의 옛 연어들입니다. 이곳 사람들이 매일 밟고 오르내리는 이 돌계단들, 사실은 100년 전만 해도 누군가의 묘비였던 겁니다. 이 이야기는 일제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원래 부산에 살던 일본인들의 묘지는 지금의 초량 외관 지역에 있었는데요. 그런데 1907년에 부산항 매축공사가 시작이 되면서 이 묘지들이 아미동 산자락으로 통째로 옮겨오게 됩니다. 이후에 아미동 일대는 일본식 지명으로 다니마치, 우리말로는 골짜기 마을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죠. 1929년에는 화장장까지 이곳에 들어오게 됩니다. 조선에는 원래 화장 문화가 없었잖아요. 매장 문화였죠. 그런데 부산에 살던 일본인들은 이곳에 화장 문화를 남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죽게 되면 전부 다 화장을 해서 이곳에 묘지를 세우게 된 거였어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산 하나가 통째로 무덤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다 1945년 광복이 오게 되죠. 일본인들은 묘지를 둘러볼 틈도 없이 서둘러서 한국을 떠나게 됩니다. 무덤들은 챙겨줄 후손도 없이 그 자리에 그냥 남게 되었죠. 그리고 5년 뒤인 1950년 한국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전국에서 수십만 명의 피난민이 밀려들면서 부산은 순식간에 사람으로 넘쳐나게 되죠. 그야말로 몸 하나 누일 방이 없었던 사람들, 산으로, 더 높은 산으로 계속 떠밀려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다르게 된 곳이 바로 이 주인 잃은 일본인 공동묘지터였던 겁니다. 집 지을 땅이 남아있지 않았던 시절에 무덤을 무섭다고 여기는 것은 사치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일본식 묘지는 집 짓기에 편리한 면도 있었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흙을 쌓아서 봉분을 만드는 식으로 매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하고 달리 일본은 화장한 유골을 땅에 묻고 그 위에 비석을 세우고 상석하고 제단을 쌓는 방식으로 무덤을 세웠습니다. 집을 지을 재료도 없고 여력도 없는 이런 피난민들한테 이 묘지는 이미 기초공사가 끝난 집터나 다름없었다는 거죠. 무덤의 상석은 마당 바닥하고 축대가 됐고 비석은 집의 초석이 됐습니다. 판자, 신문지, 미군 원조 물품 포장지, 이렇게 손에 잡히는 대로 모든 것을 가져다가 지붕을 올려서 판잣집을 세운 겁니다.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의 자리 위에 집을 지은 거죠. 그렇게 무덤은 집이 됐습니다. 이 마을을 걷는 방법은 조금 특별합니다. 숨은 그림 찾기를 하듯이 비석의 흔적을 찾아내며 걷는 겁니다. 계단에 디딤돌 하나, 담장 아래 끼워진 반듯한 돌 하나, 심지어 가스통을 받쳐둔 받침돌 하나까지, 지금까지 무심히 지나치던 돌들이 자세히 보면 누군가의 묘비입니다. 표면에 새겨진 연호와 날짜를 읽을 수 있다면 이 돌의 원래 주인이 언제 세상을 떠났는지까지 그냥 알 수가 있습니다. 70년이 넘도록 산자와 죽은 자가 한 자리에서 함께 살고 있는 마을. 이 특별한 역사는 뒤늦게나마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2022년 1월에 아미동 비석마을 피난민 주거지가 부산시의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겁니다. 같은 해 12월에는 피난 수도 유산의 일부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제 세계유산으로 등재 추진이 되고 있는 거죠. 이곳엔 화려한 벽화도 없고 힙한 카페도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절박했던 시절에도 삶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무덤 위에 집을 짓고 그 위에 다시 삶을 피워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 곳, 바로 비석문화마을입니다. 국제시장을 가는 길에 부산의 인심을 느낄 수 있는 노포를 한 곳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점심 한 끼에 1만 원을 쉽게 넘기는 시대가 됐죠. 하지만 이곳은 토실토실 살얼은 동태탕을 아직도 5천 원에 팔고 있습니다. 이거 실화일까요? 올해 86세 할머니가 주인이신
달래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날라갈라. 밥이 많다. 어떡하지? 하나만 달라고 그랬는데. 내가 귀엽노. 뭔가 찍는 게 와 그리 귀엽나. 이거 귀엽지? 맛있으세요. 감사합니다. 예. 점심 한 끼 보통 10,000원 이상 되거든요. 예. 면도부 한 그릇 뭐 8,000원. 어느 게요? 면 애들 뭐 칼국수 안 되고. 그렇죠. 8,000원 밑에는 없죠. 못 본 거 같아. 시원하다. 오래된. 오늘 안 가본 사람은 왜요? 나가면 다 먹어. 밥 나는 공기 먹었어. 두 공기 원래 드셨는데. 아침밥 많이 먹는 거. 그러세요? 네. 그때 해병대가 마지막 기억이 마지막 하더라도 부침개 엄청나게 맛있는 밑반찬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김과 간장, 고추 된장 무침, 콩나물, 무채, 멸치볶음이 정갈하게 차려져서 나옵니다. 요즘 세상에 5,000원 밥값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곳이 또 있을까요? 우리가 오자 혼자 식사 중이시던 손님 한 분은 자리를 옮겨서 테이블을 양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동네 단골 분께서는 우리가 서울서 왔다는 말씀을 듣고 부산 어딜 가면 좋은 구경이 있는지 열심히 알려주십니다. 부산은 아직 정이 있고 이웃이 있는 고장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32년째 국제시장 골목 끝자락인 이곳을 지키고 계신다고 합니다. 할머니 동태탕에서는 식당 음식이 아니라 집밥의 맛이 났습니다. 어릴 적 고등학교 다닐 때 집에서 먹던 집밥 맛 그대로입니다. 어떻게 해야 식당밥에서 집밥의 맛이 나는 것인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한 끼 식사가 아니라 추억 한 그릇을 먹고 나오는 느낌이 듭니다. 너무 싼 값에 식사를 하고 나오며 죄송한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여기 근데 왜 5,000원 받으세요? 야? 요즘 왜 5,000원 받으세요? 아무리 봐도 5,000원 장사도 밥집은 요즘 올렸지만은 예. 이거 뭐 식당도 좋다는데 에어컨도 없는데 그래가 막 이래 5,000원 받아야. 그 손님들이 바꿔 올릴 소리 많이 한다. 올릴 해도 내가 안 올려. 왜요? 올리셔도 될 것 같은데. 이거 장사도 뭐 오래 했고 내가 또 뭐 해보이 얼마나 하겠나 뭐. 네. 딴 사람 뭐 봉사도 하는데 나는 뭐 봉사도 안 하거든. 그냥 반바 이래 봉사하는 거라 할게. 많이 드시라 하고 많이 드리고 막 그래야 나야. 이게 봉사군요. 밥 나 봉사. 그걸 생각해요. 막 그걸 생각합니다. 아. 모르고 손님들이 그렇게 예. 할매는 그래서 봉사하는 게 다돼. 밥 싸게 팔고 더 물어 하고 더 챙겨주고 그래요. 남는 건 없지. 나만 합니다. 그다음 뭐 병원 가면 약값이나 하고 막 올해 연세 어떻게 되시는데요? 86. 86. 근데 정정하시구나. 너무 건강하시게 일하시네요. 세상에. 오늘 너무 잘 먹고 갑니다. 몸은 가자. 아이고. 내 커피 하나 사드릴까? 아니요, 지금 밖에 기다립니다. 예. 오시라면 안 될까? 예, 아니야, 이거 저희가 또 올게요. 예. 미안해. 다음에 한번 주십시오. 서울에서 오시세요? 예. 저 구경 좀 다니는 길에 한번 둘러봤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잘 먹고 갑니다. 예. 부산 지하철 1호선 중앙역 부근. 우리는 40계단으로 왔습니다. 거리에 악사, 아이를 데리고 있는 어머니, 물동이를 진 사람, 그런 모습을 나타낸 거군요. 물동이를 갖다가 이고 지고 그러고 있네요. 40계단은 피란 시절에 옛 부산역과 부산항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전국에서 모여든 피난민들이 이 주변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고 합니다. 계단 수가 40개여서 40계단으로 불렸죠. 이 뻥튀기 아저씨, 당신 어릴 때 이런 뻥튀기 본 적 있지 않아? 이런 뻥튀기 많이 봤지? 우리 어릴 때도 나도 진짜 많이 봤는데 이건 꼭 6.25 아니라 나 어릴 때도 많이 먹었어. 여기가 40계단 기념비, 40계단 기념비 정확하게 몇 개일까 이거? 38, 39, 40. 딱 40계단이네. 딱 40계단. 진짜 역사성이 있는 계단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여기 이 그림에 보시다시피 진짜 이 한국 전쟁 당시에는 이 일대가
피난민들의 삶의 터전이었대요. 여기서 장사도 많이 했고 여기가 또 꽤 유명했기 때문에 가족 상봉 장소로도 많이 쓰였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여기서 만날 약속을 하고 헤어지고 그랬기 때문에 저 아까 저 계단 쪽에 보면은 그 이산가족을 찾는 메모를 남겨달라는 얘기가 있지만 저것이 예전 그 6.25 당시 피난민들의 어떤 실제 이 40계단에서 만나고 헤어졌던 그것을 상징하는 그런 조형물이라고 해요. 이 근처에 무려 10만여 명이 살았답니다. 판자촌을 이루고. 이것 역시 우리의 당시 모습이었겠죠. 지게를 진 사람은 신발까지 벗고 잠깐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근심 어린 표정으로 앉아 있고요. 6.25 피난 생활 당시 우리 아버지들의 모습이 딱 이랬을 겁니다. 지금은 주변에 맛있는 디저트숍과 식당 등이 들어차 있는 부산의 명소 중 하나가 됐습니다. 40계단 문화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한데. 아, 이 사진이었구나. 아까 봤던 그 사진이 이 사진이었네. 이게 그 당시에 쓰던 물동인가 보다. 많은 사진들이 있는데, 아, 진짜 이런 모습이 실제로 있었던 모습이라는 거잖아.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저 장면 다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는 이제 병들 엄마. 이 아이가 동생들을 아마도 업고 피난길을 떠나는 모양이네. 엄마는 병이 들어서 누워있고. 그러니까 전쟁 직후에 피난민들이 제가 어디서 읽은 거는 50만 명이 밀어닥쳤다. 그러니까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었대요. 갑자기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밀어닥치니까. 그래가지고 이 판잣집들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지. 상자하고 판자 부스러기로 만들었구나. 그러니까 겨울이면 바람도 막을 수 없었고 바닥은 가마니로 장판을 삼았고 온막 같은 데는 비가 오면 집이 그냥 쓸러 내려갔대요. 그때 이 분값 이거는 어린 시절에도 제가 본 기억이 나요. 저 거북선 신탄진 하고 다녀. 어릴 때 아버지도 태우셨던 거야. 이게 지금 피난 시절에 노천 교실을 이렇게 인형으로 재현을 해놨는데 당시에 수많은 학교들이 내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보자. 와, 여기 피난해서 여기다 개교를 이렇게 했구나. 그러니까 휘문도 내려왔고 서울 사대부중도 내려왔고 무학여중도 내려왔고. 아까 40계단에서 이산가족 찾는 팻말을 봤습니다만 그런 모습이 여기에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때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쪽지를 붙여서 서로 헤어진 가족을 안타깝게 찾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는 보수동으로 왔습니다. 보수동 그 책방골목을 찾아왔는데요. 지금 보니까 저쪽에 보수동 책방골목 문화관 이런 데도 있네요. 고등국어, 중학국어, 샘본, 수학책인 모양이다. 여기 샘본이 있네요. 샘본. 보수동 책방골목도 그 한국 전쟁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대요. 처음에는 이제 미군 부대에서 나온 잡지들이 하나씩 나오면서 이쪽에서 팔리기 시작했다는 거야. 거기서 이게 피난민촌의 민학교들이 여기 주변에 들어서면서 대학 연합도 여기서 수업을 했고요. 노천 교실도 이 부근에 많았다고 해요. 그때만 해도 책이 너무 귀할 때였다는 거죠. 이 서점가에서 나오는 헌책들이 아주 귀한 대접을 받았을 때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계속 성업을 해가지고 1970년대 그때는 80개, 70개가 넘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서점이 있었다고 해요. 우리 집사람도 어릴 적에 아버님과 함께 자주 왔다고 합니다. 거의 매주? 주말마다 왔어요. 진짜? 아버지가 책을 좋아하시고 저도 책을 좋아해서 둘이서 나들이 삼아서 여기 와서 책 한 권씩 두 권씩 사가는 게 재미였죠. 근데 그때는 지금보다 서점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많이 없어졌고 또 많이 달라졌네요. 그러니까 그때 기억하면 굉장히 컸던 기억이 난다는 거죠. 그 책방이 끝도 없이 이어졌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거의 유일하게 뭘 사도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게 유일한 게 책이었어요. 이걸 왜 사냐? 그만 사라. 이런 말씀 없이 책을 그런 말씀은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책을 얼마든지 사게 해주셨구만요. 어린이 책이 그때는 귀한 시절이었죠. 네, 그래서 저는 그 매주 사서
다를 때까지 책 읽고 아. 읽고 또 읽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 외우다시피 막 읽고 그랬군요. 네.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 한 번 무슨 그때는 이제 무슨 뭐 백과사전류의 책들이 많았어요. 무슨 컬러 학습 대백과 뭐 이런 것도 기억난다. 공동의 취미가 있구나. 아버지랑 나랑의 그런 이어진 어떤 실 같은 걸 느낄 수 있다고 해야 되나? 부녀 간에 끈을 이어주는 곳이네. 어? 네.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책을 이렇게 매주 사도 별 말씀을 안 하신 걸 보면은 그게 또한 사랑의 어떤 표현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 오케이. 혹시 옛날에 여기 지났던 기억이 나나요? 어때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어. 이런 골목골목 사이를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아, 아빠랑 같이 이렇게 누비었던 기억? 네. 네, 얼마 만에 다시 온 거예요? 한 거의 한 20년. 3, 40년 만에요. 아, 그러니까 어릴 때 이후로는 처음이구나. 이쪽에도 또 많이 있네. 책방 골목이 이쪽으로도 이어지고 이쪽으로도 이어지고 그런가 봐요. 보수동 책방 골목. 아, 재밌나요? 사람이 만든 책보다 책이 만든 사람이 더 많다. 이게 보수동 책방 골목의 캐치프레이즈인 모양인데요. 6.25 당시 보수동 책방 골목은 지식의 창고였습니다. 당시 노총교실의 학생들은 너나 없이 이 골목을 지나면서 등하교를 했는데요. 책을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모두 피난민들이었죠. 형편이 어려운 피난민들은 그 먼 곳에서 힘들게 가져온 책을 이곳에서 팔아 생활비로 쓰기도 했습니다. 한때 7, 80세에 달했던 서점가는 온라인 서점의 발달, 전반적인 읽기 문화의 쇠퇴 속에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아이디어로 무장하고 적극적으로 고객을 찾아 나서는 그런 서점들의 노력도 보였습니다. 그림책 큐레이션? 책빙수가 돌아왔다. 예. 제가 이 집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구경 왔습니다.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해보고 싶으면 제가 30초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혹시 촬영해도 될까요? 분이 들어가서 하면 돼요. 예. 여기는 그림책 큐레이션을 해주시는 곳이네요, 사장님께서. 아직 대한민국에 적응하지 안 하셨나요? 대한민국에 하시는 분이 당신 혼자뿐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찾아온 손님들한테 이 빙수하고 꽃차를 대접을 하시면서 그 사람 개개인에게 맞을 만한 어른을 위한 그림책을 추천을 해주고 계세요. 오랜만에 이 혼책과 새 책이 같이 있는 책방에 와서 보는데요. 꼭 그런 것 같아요. 책이란 게 자기가 필요해서 찾아다니는 책들도 있겠지만은 책을 보면은 필요가 생각나는 것도 있는 것 같아. 어떤 면에서 책이 사람을 끈다고 할까? 저도 어릴 적에는 이 헌책방도 이렇게 찾아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있긴 있는데 오랜만입니다. 자, 그럼 해드리겠습니다. 1번. 닮았습니다. 요런 분위기에 어울리시고 요런 분위기도 좋아하실 것 같아서 들고 왔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외국 작가예요. 다비드 칼리라. 와, 글을 진짜 잘 써요. 글솜씨가 너무 좋은 작가. 이렇게 우리는 각각 6권씩의 책을 추천받았습니다. 서점 사장님의 직감에 의해서 책을 골라주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앉아서 추천받은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목적도 없이, 긴장할 이유도 없이, 정보를 얻을 필요도 없고 부담도 없고 쫓길 이유도 없이 느긋하게 즐기는 독서는 매우 오랜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서점의 시대는 저물었다고 합니다. 서점은 낡은 곳이고 온라인 서점 대신 현실 서점을 찾는 것은 비효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의 서점에서 만나는 책은 전자책이 절대로 줄 수 없는 각별한 감각을 전해줍니다. 우리는 책을 냄새 맡고 책장을 넘기면서 귀와 손가락 촉감으로 책을 느끼고 묵직한 무게를 통해 책의 실체를 접하면서 오감을 동원한 독서를 하게 됩니다. 이건 어떤 전자서점이나 전자책도 전해주지 못하는 아날로그 독서의 파워풀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 당시 북적거리던 이 거리를 오가던 사람들도 모두 그런 식의 독서를 했을 겁니다. 30분에서 40분 정도가 순식간에 흘렀을까요? 사장님은
가장 마음에 드는 책을 고르라고 하셨고 책을 든 모습을 기념사진으로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분이 큐레이션해준 그림책을 6권인가 봤는데 오랜만에 그림책을 본 것 같은데요. 그림책 본 거 정말 오랜만인 것 같네요. 한 30-40분 정도 편안하게 재미나게 보다가 이제 보수동 책방골목을 떠납니다. 잠깐 90년대, 80년대로 잠깐 돌아온 거 같고요. 좀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여기는 부민동입니다. 임시수도 기념관에 왔어요. 이게 부산이 그 대한민국의 수도가 된 것이 2차례라고 합니다. 그 1950년 6.25가 일어나고 나서 이 쭉쭉쭉쭉 밀려 내려오면서 수도도 뭐 대구로 갔다가 결국은 이제 부산까지 오게 됐는데, 여기도 나와 있네요. 피난 수도에서 2차례에 걸쳐서 부산이 1023일 동안 수도의 기능을 하게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6.25 동안은 부산이 대한민국의 수도였던 거죠. 그 임시 수도로서 역할했던 그 시절을 기념하는 기념관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3번 임시 수도 대통령 관저이겠죠. 이승만 대통령이 여기서 이 정물을 보았다는 그런 곳입니다. 30만 명이었던 부산의 인구가 순식간에 80만 명이 넘게, 그러니까 50만 명 이상 이렇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대구를 거쳐서 6.25 때 일본 침략에 밀려서 내려오면서 결국 부산의 임시 수도를 갖게 되었고, 이 대통령이 머무는 곳으로 그 관저로, 임시 관저로 이용되던 곳이 바로 이 장소라는 겁니다. 이게 원래는 여기를 전시실 형태로 꾸몄었는데 시설의 성격이 맞지 않는다. 이승만 대통령이 여기 집무할 때 그 당시 모습을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 라는 의견에 따라서 지금은 그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을 해놓은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보면은 이곳이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국운이 결정된 곳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운이 바로 이 작은 장소에서 결정이 됐다는 겁니다. 이 시설에서 나온 사진이 216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 이쪽 창가에 이 롤링 블라인더가 올라가 있는 모습이 있죠. 그 모습을 기초로 이 창가에 롤링 블라인드를 달았고, 이 사진에 있는 이 등, 램프, 그리고 이 탁자, 그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재현을 해 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문화주택의 형태로 지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일본에도 별로 남아있지 않은 서양식 주택과 일본식 주택의 전통이 같이 남아있는 그런 매우 특이한 이 건축 양식을 특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봐도 이게 무슨 벽난로도 있고, 그 완벽한 서양식이죠. 이 문 같은 것도 여닫이 문이고, 여기도 여닫이 문이고, 이 서양식 문의 형태인데, 또 저쪽에 보면은 일본식 미닫이 문의 형태가 그대로 남아있기도 하답니다. 이를테면 저기 라지에이터 같은 것도 그 216장의 사진을 검토하면서 거기서 나온 그대로 다 재현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꽃병의 모습, 여기 이 담뱃갑의 모습, 그리고 잿더리,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 당시의 모습을 재현을 했다고 합니다. 이 건물이 지어진 게 1926년 8월 10일이었다고 해요. 올해 8월 10일이 되면은 딱 100년. 지금 봐도 와, 참 이게 과연 100년 된 건물인가 싶을 정도로 아주 튼튼하고 깨끗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현장을 보게 됐네요. 일본인들이 만들 때부터 이 문화주택이란 개념으로 이곳을 만들 때부터 가장 신경을 쓴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화장실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쓰는 수세식 화장실의 개념이 아직 없을 때니까 이 재래식 변기를 저렇게 소위 말하는 예전에 화변기하고도 좀 다르죠. 물이 내려오는 게 아니니까 재래식 변기를 썼는데 이게 이 남성용 소변기고, 아마도 이렇게 문을 하나를 두고 또 여기 별도의 문을 또 두고, 그리고 이 맨 바깥에 들어가는 문을 두고 이렇게 문을 3번을 걸쳐서 들어가게 만들어서 이
냄새를 이 통제하는데 쓴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네, 분명히 현대식 이 주택 여닫이문이 있었지만 또 이렇게 이런 미닫이문은 그냥 한눈에 보기에도 그 일본 주택의 느낌이 바로 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이 돼서야 야 이거를 갖다 그냥 전시 공간이 아니라 대통령이 집무실로 썼을 당시에 그 모습을 다시 되찾자 이런 기본 원칙으로 이곳을 다시 다듬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시수도 기념관의 전시관으로 왔습니다. 여기 기차네요. 이거 기차래 기차. 서울의 비사로 피난 기차인 모양이다. 이게 이제 그 판잣집 당시에 판잣집이고 이렇게 실제로 조각조각 만든 판잣집들이 많았다는 거잖아. 조각조각난 판잣을 모아서 지은 집들이 많았다는 거지. 저거 봐봐. 이거 기억나요 혹시 이 사진? 이 부지자를 몸에 두르고 지금 이거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 있거든. 부산 당시 그러니까 피난 생활 당시에 이 부직자의 모습 찍은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 있어요. 6.25 전쟁 하면은 꼭 나오는 사진 중에 하나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일단 한번 찾아봅시다. 부직 이 포토를 보는데 나도 부직 그건 별로인데. 아, 참.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 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진짜 이렇게 살아났을 거야. 진짜 이렇게 살았을 거야. 이거 들어가도 되는 거지? 아까 둘러봐도 된다 그랬지? 네. 그러니까 이런 데서 같이 이게 밥상이네. 이런 데서 이렇게 그릇 몇 개 놓고 한잣집에서 이렇게 살다가 오휴. 이 당시 실제 생활이겠지. 여기 있다. 밀면. 이게 부산 최초의 밀면이 이따가 한번 그 모델이 된 식당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밀면집의 모델이 됐던 그 밀면집이 아직도 영업 중이라는 거잖아. 네. 거기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죠. 거기는 이름이 밀면이 아니라 냉면이었죠. 내호냉면이요. 내호냉면. 이게 내호냉면집을 그 모델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고 내가 어디서 봤어요. 내호냉면집이 이렇게 생겼었다는 거야, 당시에. 다방 전성시대라는 말을 꽤 많이 들었어. 그러니까 6.25 직후에 부산에 대한민국에 있던 모든 그 연예인들은 물론이고 문화 예술 연예인들 다 이쪽으로 왔고, 그리고 그때는 뭐 앉아서 얘기할 공간도 없었대요. 이 판자촌에서 다 살던 그런 시절이니까. 그래갖고 많이 생겼던 게 뭐냐면 다방이었다는 거야. 여기에 오면은 좀 앉아서 서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일종의 다방은 좀 약간 상류층 살롱 문화 같은 그런 느낌도 있었대요. 그래서 욕하는 사람도 많았대요. 나라가 이 모양인데 뭘 앉아서 그 차를 그렇게 마시고 앉아 있느냐, 그 논팽이들 시간이나 보내는 데다. 어쨌든 간에 엄청나게 많은 다방이 부산에 우죽순으로 생겼답니다. 다방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다방 전성시대라는 말이 있네요. 골든 에이지 오브 티하우스네. 다방 전성시대라는 거군요. 그래서 이게 약간 그 퇴폐 문화의 중심이기도 했나 봐, 이 다방이라는 것이. 밀다원이라는 다방이 있었대요. 밀다원이라는 다방이 있었고, 거기가 일종의 이 전란 시대를 맡은 예술가들의 어떤 살롱, 그 모임 장소, 아지트가 됐다는 거지, 밀다원. 그런데 지금은 밀다원은 없어졌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흔적을 찾아보기는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거 좀 아쉽더라고요. 사실 밀다원 같은 곳이 아직도 있다면 한번 찾아보고 싶었는데, 여기서 만나게 돼. 여기서 볼 수가 있네. 이 박물관에서 밀다원이라는 이름으로 볼 수가 있게 되네요. 이별의 부산정거장.
슬픈 부산 정거장이네. 이 이별의 부산 정거장이 이제 전쟁이 지속되면서 이제 임시 수도가 부산까지 밀려왔다가 다시 나중에 환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 이제 이 유엔군이 참전하고 이 인천 상륙작전이 전개가 되면서 이제 도로 이 부산까지 왔던 이 수도가 다시 서울 쪽으로 올라가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 서울에서 내려왔던 연인들하고 남자 애인들하고 헤어져야 하는 부산 아가씨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아가씨들의 이 쓰라린 심정을 노래한 게 저 이별의 부산 정거장이래요. 잘 가세요, 잘 있어요, 뭐 눈물의 기적이 온다 하는 게, 거기서는 요즘 같지 않으니까 뭐 연락을 할 방법도 없고 한 번 헤어지면 진짜 언제 다시 만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시절이었을 텐데, 그 피난민들과의 로맨스의 끝이 이 부산역이었다는 거죠. 이제 사연이 있는 노래더라고요. 저도 이별의 부산 정거장이 그런 노래인 줄 몰랐어요.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6.25 침략과 피난 수도에서 환도를 하는 그 과정이 저 노래에 그 애환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여기가 지금 영도대교, 그 옛날 한국전쟁 당시에 1950년도에는 이 영도대교가 부산의 상징물이었대요. 상징물. 그때는 뭐 지금처럼 이 휴대폰이 있는 시절도 아니고 전화가 뭐 제대로 보급된 시절도 아니니까 길 가다가 엄마 손 놓치면은 그냥 고아가 되고 미아가 되고, 심하게는 그냥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우리가 만약 헤어지면 영도 다리 밑에서 보자, 영도 다리 아래에서 만나자, 그런 약속을 하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겼던 또 하나의 새로운 현상 중에 하나가 엄청나게 많은 점쟁이들이 이 다리 아래에서 성업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헤어진 가족의 생사를 알 수가 없으니까 답답한 마음에 이제 점을 치러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점바치 골목으로 이 지역이 불리기도 했고 굉장히 많았답니다. 이 주변에. 지금은 다 정리가 돼서 없는데, 그 시절이 불과 한 76년 전이었다는 거 이제 실감이 안 날 정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 뭐 촬영하러 오셨습니까? 조그만한 유튜브를 해가지고 이게 어디 뭐 말씀드리기도 좀 민망하고요. 근데 선생님 옛날에 어리실 때나 이럴 때는 남아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네. 옛날 제가 요- 초등학교나 그때쯤이니까 여기는 사실 무서워서 잘 못 다닌다 했어. 점쟁이들이 많으니까. 그 인도 다리 밑에 가면 잡아간다고 막 어른들이 그런 말을 했을 정도. 그런 말은 좀 들었습니다. 조심해라. 그래. 확인한 결과 이 슬레이트 건물이 마지막 전바치의 흔적이라고 합니다. 영도대교 바로 아래에 있는 건물이죠. 일제시대에 지어진 건물이라고 하니 그 역사가 최소 8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듯합니다. 한때 이 건물에도 많은 전바치들이 성업을 했겠죠. 70, 80여 곳 혹은 100여 곳에 달했다고 하는 점집은 이제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의 기억은 여전히 이곳 영도다리 아래에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북쪽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를 고향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돼지국밥으로 점심을 하려고 오는 길입니다. 제기 돼지국밥이라는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여기도 꽤 유명하더라고 해요. 우와, 맛있겠다. 북한에서는 그 소고기를 사용한 썰렁카 같은 게 되게 많았대. 그랬는데 막상 피난을 내려오고 나니까 그 난리통에 무슨 소고기를 구경을, 그건 뭐 구경도 할 수 없는 음식이었고, 그래서 생각을 한 게 이 돼지 뼈하고 부산물을 끓여서 이 비슷한 맛을 내는 그런 음식을 개발을 한 게 돼지국밥이다, 이런 설이 있어요. 물론 그 전부터 밀양 쪽에서는 먹었다는 설도 또 있기는 해. 하지만 아마 대중화된 거는 6.25 때가 본격적으로 대중화된 것 같고, 특히 그래서 특징이 미군 부대에서는 이 돼지 부산물 같은 게 많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내장이나 뭐 머리고기 아니면 뼈 같은 게 대량으로 바깥으로 나왔기 때문에 상인들이 그 돼지국밥도 미군 부대를 중심으로 발달하기 시작해서 점점 퍼져 나왔대요. 그게 이 돼지국밥의 부산의 명물 음식이
된 유래가 되었다. 맛있네요. 아마 그 당시에 간단하게 한 그릇 뚝딱 하기에는 진짜 최고의 영양식 아니었을까. 이 부산 좌천동의 좌천동굴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제시대에 일본이 이제 미국의 공습에 대한 걱정이 있으니까 부산 진역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전쟁 물자가 이 운반되는 중심점이었으니까 주변에 방공호를 만들자.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이 좌천동굴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공습은 없었고요. 그래서 방공호 역할은 하지 않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일제가 물러가고 난 다음에 이제 6.25가 1950년에 발발을 하면서 전국의 사람들이 이 부산으로 피난을 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사람들이 들어온 곳이 바로 이 방공호로 지은 좌천도굴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와서 진짜 6.25 당시에 생활상이 어떠했는지 한번 볼만한 것 같습니다. 네, 비닐을. 물이 이렇게 맺혀 있구나. 네, 맺혀요. 물이 이렇게 맺힙니다, 이게. 근데 이걸 6.25 시설로 알고 들어오세요? 6.25하고 일제시대. 아니요, 다 모르고 오세요. 전 동굴이 있네요 하고 와서 보고 제가 이제 41년, 45년 태평양 전쟁 때 일본 군대가 강제동원해서 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네. 그래 알고 가는 분 더 많아요. 알고 오시는 분 없어요. 부산 우암동 소막마을 주택을 찾아왔습니다. 소막마을, 소막사가 마을이 됐다고 해서 소막마을입니다. 6.25가 일어나고 피난민들이 몰리면서 소들이 살던 곳까지 사람들이 몰려와 살게 된 사연을 가진 마을입니다. 다시 피난민들이 얘기 엄청 오는데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막사와 막사 사이의 거리가 약 한 10m 넘었습니다. 막사와 막사 사이에 판자촌이 생기고 천막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골목이 전부 다 1m, 2m밖에 안 됩니다. 우리 소막마을의 특징이, 가구 특징이 2층이 1층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가분수집이라고 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골목마다 보시면은 딱 보면 2층이 다 큽니다. 그래서 저도 막사예요? 예, 자, 예. 이거는 그때 그 모습을 그냥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야, 이게 그러니까 소막 그대로구만. 예. 오버스 그대로입니다. 우와. 네, 100년 넘었습니다. 야, 그래 이게 100년이 넘은 거구나. 네. 너무 재밌는데. 그래서 원래 소를 검사하던 검역소에서 출발을 했는데 그게 막사 19동이 전국 최대 규모였다는 거네요. 그렇게 최대 규모의 검역소를 유지하다가 결국은 사람집이 되어버렸네요. 이 건물이 하나가 소막사의 형태가 저 검정색이 전부 다 원래부터 있던 대들보를 그대로 다 쓴 거였다고 하는 거죠. 여기도 이제 검정색 대들보들이 이렇게 몇 개가 남아있네요. 검정색 대들보들. 이것들은 이제 옛날 거를 그대로 갖다가 쓰시는 거. 저 뒤쪽으로도 많이 있어. 이게 원형이 보존된 다락방이구나. 와, 그러니까 이 소막사에서 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은 이게 이제 위에 저렇게 된 이 방들이 쫙 나뉘어져 있었다는 거래요. 이거는 원래 소막 그대로다. 소막 그대로. 한번 나가서 이제 진짜 이 집들이 현재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게 소막이잖아. 이거는 소막인데 이건 소막이고 이쪽도 소막인 거야. 이쪽도. 근데 여기는 약간 폐가로 남아있다. 성당에서 5분 전에 종을 땡땡 치줍니다. 그럼 요 문이 열리거든요. 문이 쫙 열리면은 강냉이 냄새하고 김이 확 나거든요. 그러면 엉망진창입니다. 걸어 부딪히는 소리, 싸우는 소리, 우는 소리, 욕하는 소리, 채찍이 나는 소리. 그래서 유행했던 말이 개판 오분전. 10개자 목판판자. 예, 제가 지는 거 아닙니다. 개판, 판을 열기 예. 5분 전이다. 또 궁판자, 개판, 목판판자. 이 소뚜껑의 개판인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도 그 개판 5분 전에 현장에 계셨었구나. 예.
돼지국밥, 옥수수죽 말고 부산 시민의 입맛을 사로잡은 또 다른 음식이 한국전쟁을 계기로 탄생합니다. 바로 밀면입니다. 오늘 밀면의 원조, 밀면을 처음 만든 노포를 찾아와 봤습니다. 소망마을에 바로 붙어있는 내호냉면입니다. 함흥 흥남에서 동춘 면옥을 하던 일대 이용순 사장님은 6.25 전쟁 당시 메르디스 빅토리오를 타고 부산으로 피난을 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암동 소망마을에 자리를 잡고 냉면 장사를 다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엔 부산 사람들의 반응이 그다지 좋지 않았었다고 해요. 우리는 물밀면과 비빔밀면을 하나씩 주문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메밀로 냉면을 만들었죠. 그런데 메밀은 거칠고 딱딱해서 곱게 갈아 국수를 만들기가 꽤나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류층이나 즐길 수 있는 고급 식재료에 속했고요. 그래서 이 새로운 사장님이 생각해낸 것이 당시 미군 구호물자로 흔하게 보급되던 밀가루였습니다. 밀가루로 냉면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를 낸 거죠. 당시 부산 사람들은 주로 우동이나 소면을 먹었는데 내호냉면이 밀가루에 고구마 전분을 7:3 비율로 섞어서 면을 뽑아 팔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대히트를 치면서 지금까지도 유명한 부산 밀면의 원조가 됩니다. 밀면이라는 말 자체가 밀가루 냉면, 여기서 온 거라는 거죠. 원조 식당의 이름이 밀면이 아니라 내호냉면, 내호밀면이 아닌 내호냉면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잔치국수의 소면은 툭툭 끊어지는데 어떻게 같은 밀가루를 쓰는 밀면은 이렇게 쫄깃할 수 있을까요? 비밀은 재면 방식에 있습니다. 소면은 반죽을 잡아당겨서 늘려 만들기 때문에 면 사이에 공기가 많이 들어갑니다. 식감이 아주 부드러워지죠. 반면 밀면은 냉면처럼 강한 압력으로 틀에 밀어내서 짜냅니다. 이걸 압착면이라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국수의 밀도가 높아져 쫄깃하고 탱글한 식감을 내는 거죠. 현재 부산에는 500여 개의 밀면 식당이 성업 중이라고 합니다. 피난 시절의 애환과 아이디어가 만들어낸 최고의 유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학교 울타리를 조금 떨어가지고 나무 판자를 가지고 가위만 막아가지고 가게였어. 그걸 위에 비도 오면 공부 못했지. 햇빛 비친데 우리 모자 쓰고 그랬고 그 도시를 유지하는 원집들이 있으면 그 나머지 부분은 다 판자촌이라고 생각하면 돼. 순식간에 바뀌었겠네요. 순식간에 판자촌으로 바뀐데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경제부장, 정치부장 한 사람이 그때 6.25 때는 할 길이 없어가지고 담배를 한 갑 사가지고 한 깨치씩 강북동에서 팔았다 하는 거라. 그렇게 뭔가 하지 않으면 못 먹고 사는 거라 전부 다가 6.25 때. 미국 사람이 우리 집 앞에 거기에 조방인데 큰 터가 있었거든. 미국 사람들 먹고 나면 밥 안 있나 그죠? 핫도그도 있을 거고 소고기도 있을 거고 케인 같은 그런 거 해가 먹고는 안 버리나 그죠? 그러면 그건 안 버리고 사람들이 받아와가지고 쓰레기 밥을 받아가 다시 끓여가지고 길 가서 팔아. 그러니까 그 꿀꿀이죽. 근데 전쟁이 딱 나니까 전쟁 나니까 한꺼번에 인심이 싹 변해보더라고. 섬찟한 정도가 아니라. 전쟁이 부산 사람들의 생활을 어떻게 바꿔놓던가요? 지금도 부산 사람들 성격이 상당히 개방적이거든. 스펀지 아니냐, 스펀지. 스펀지 구멍구멍마다 물이 꽉 고이듯이 모든 것이 부산이라는 수도 안에 다 들어왔어. 부산 사람이 왜 개방적인 줄 알아? 왜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이 겪었다, 이거. 하여튼 부산은 많은 사람을 수용하는 벌통 같은 그런 도시가 되죠. 여기는 국제시장입니다. 원래 이름은 도떼기 시장이었습니다. 피난민들이 가진 것을 하나씩 들고 나와 서로에게 팔던 자리였죠.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통조림, 이른바 깡통이 쌓이던 골목은 지금도 깡통시장이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름만 남은 게 아닙니다. 그때 이곳에 앉아 있었던 분들의 아들과 딸, 손자와 이웃들이 지금도 같은 자리에서 장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기간, 부산이 임시 수도였던 기간은 1023일입니다. 길다면 길고 한 나라의 역사를 보자면 짧은 시간입니다. 저는 이번 여행에서 이 도시가 그 1023일의 흔적을 여전히 몸에 지니고 있는 걸 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광지라고 부르는 이름에는 아비규환 속에서 생존을 위해 투쟁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인구 30만의 항구 도시가 어느 날 100만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어디서 잤고 뭘 먹었을까? 이번 여행은 그 질문을 따라가 보는 길이었습니다. 답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소막사에서 자고 옥수수죽을 먹고 아침이면 또 일하러 나갔습니다. 부산의 정이라는 게 그냥 생긴 게 아니더군요. 아무것도 없이 몰려온 사람들을 받아준 도시, 그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나 봅니다. 부산에 가시거든 해운대와 광안리 보신 뒤에 우암동 수막마을에도 한번 들러보시고 산자와 죽은 자가 함께 사는 비석마을도 보시고 영도다리 아래도 한번 내려가 보십시오. 그곳에 우리 부모님 세대의 어린 날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피난수도 부산의 모습을 찾아봤습니다. 이번에 놓친 것 다음에 다시 꼭 찾아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